안녕하세요. TV중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과 생활 속에서 적용된 산화환원 반응의 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소 반응과요, 그리고 금속이 부식되는 과정, 그리고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189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옆에는요, 지금 숯불이 빨갛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림 한 장 있죠. 사진 한 장 있죠. 이 숯불에다 고기를 착 구워서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숯에서 이렇게 불이 피어오르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기를 굽는데요. 이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수치라는 이 물질이 이렇게 타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물질이 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데요. 연소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불꽃이나 빛 또는 열을 내면서 산소와 굉장히 빠르게 결합하여 타는 일종의 산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연소도 일종의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 알고요.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연소되는 물질을 생각을 해보면요. 종이, 그리고 양초, 또 어떤 물질들이 연소될까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등등 이러한 물질들이 연소를 하겠죠. 이러한 물질들 중에서 석탄, 석유와 같은 그런 물질들을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을 화학반응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석연료 속에는요, 탄소와 수소라는 이런 원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석탄 먼저 보면요. 석탄은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이 연소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겠죠. 이 둘이 결합하게 되면요. 완전히 연소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젖은 석탄, 즉 젖은 연탄을 뗐을 때는 불완전 연소를 해서 일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일산화탄소라는 기체는 연탄가스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자칫 잘못했다간 사람이 질식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기체이지요. 이렇게 석탄이 연소하게 되면 이러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주로 부르는 LNG, 액화천연가스를 보도록 할게요. 액화천연가스의 주 원료는 바로 CH4, 메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이것도 밝게 빛을 내면서 타게 되는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이 메테인 속에 들어있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반응 전에 수소가 4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4개가 되어야 되겠고요. 반응 후 산소의 원자가 총 4개 있었다면 반응 전에도 4개 있어야겠군요.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즉 메테인 한 분자는 산소 2분자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 물 2분자를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지역에서 가스통에다 넣어서 우리가 그 가스를 쓰죠. 그런 가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LPG라고 합니다. 그럼 LPG의 연소 반응식 보도록 할게요. LPG는요, 이 속의 주성분이 프로페인, 그리고 뷰테인이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라고도 부르죠. 그것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요. 프로페인, 뷰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물질들 속에도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화석연료 속에는 탄소와 수소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그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화석연료를 자꾸 태우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바로 대기가 오염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두 번째, 그 다음 문제점을 보도록 할게요. 석탄 또는 LNG, LPG 속에 들어있는 이 탄소라는 물질은 산소랑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점점점 따뜻하게 만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화석연료 속에는 약간의 황이라는 물질도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연소를 하면서
SO2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왜 위험하냐 하면요. 이것이 물에 녹게 되면요. 이들이 반응을 해서 H2SO3라는 아황산이라는 산성물질이 만들어져요. 즉, 비를 산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기체, 공기 중에 7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질소기체는 굉장히 반응성이 작아서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뜨겁고 압력이 높은 자동차 엔진 속에서는 이것이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화질소라든지 또는 이산화질소 같은 이런 질소산화물을 만들어요. 그럼 이 질소산화물 중에서 이 이산화질소를 한번 볼까요? 이산화질소가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요. 물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나요? HNO3라는 질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반응 전에 수소 2개 있었다면 반응 후에도 2개. 그럼 반응 전에도 이 이산화질소 2개 필요하겠죠. 이렇게 어찌되었던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라는 이 질소 산화물은 빗물과 반응해서 산성물질을 만듭니다. 즉,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있어요. 0.03% 정도 있어요. 이것이 빗물과 녹게 되면 약한 산성을 띠는 탄산이 돼요. 그래서 순수한 빗물도 pH가 5.6 정도 되는 약한 산성을 띠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산성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기 중에 이런 이산화황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 많아져서 빗물의 pH가 5.6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산성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대책은요. 우선 질소산화물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 속에 촉매 변환기를 설치를 합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이 생활 속에 적용된 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렇죠? 이 자동차 배기가스에는요, 일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를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공기가 오염이 되겠죠. 이 둘 다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라는 곳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이것보다는 좀 덜 유해한, 좀 무해한 이산화탄소와 질소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개수를 맞춰볼게요. 반응 후 산소 원자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2개. 그럼 반응 전에 탄소가 2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탄소가 2개가 되어야겠죠. 다음 반응 후에 질소가 2개였다면 반응 전에 일산화질소도 2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네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지요. 즉 산화되고요. 일산화질소는 산소를 잃고 질소기체가 됩니다. 즉 환원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덜 유해한, 무해한 이러한 기체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다음 이산화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는 탈황 장치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는요, 우주선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우주선의 동력을 만드는 물질인데 지금 이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서 자동차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를 어떻게 연료로 쓰느냐? 수소는 불을 가까이 가져가면 퍽 하는 소리를 내면서 활발하게 타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그런 기체죠. 즉, 이 수소에 불꽃을 튀겨주면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기체가 산소기체예요. 그럼 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산화되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은 순수한 물이니까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연소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195쪽 11번입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연료전지에서 활용되는 수소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아래 보기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의 연소 반응 시에 배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왜? 물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외의 대기오염물질은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왜? 수소는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우주선의 동력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실용화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럼 이때 이 수소의 연소 반응식을 써봅시다. 아래 이 보기의 글은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는 뜻으로 보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소의 연소 반응식을 씁시다. 그렇다면 우선 수소 기체가 필요하죠. 수소 기체는 항상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기체가 연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기체 누구? 그렇죠. 바로 산소 기체가 필요하죠. 산소 기체도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물질입니다. 이 둘이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볼게요. 반응 전 산소 두 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반응 후 수소 원자가 네 개가 됩니다. 그럼 반응 전에도 네 개가 되어야겠지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소 기체 두 분자는 산소 기체 한 분자랑 반응해서 물 두 분자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95쪽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드라이아이스 속에 불을 붙인 마그네슘 리본을 넣으면 열과 빛이 발생하면서 검은 그을음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때 산화되는 물질 가와 환원되는 물질 나의 화학식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반응의 전체 화학 반응식을 써야 우리가 이것을 골라낼 수 있겠죠? 그럼 전체 화학 반응식 한번 써봅시다. 마그네슘 리본이 우선 먼저 필요했죠. 마그네슘 리본.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준비합니다. 드라이아이스의 성분은 이산화탄소이지요. 이 둘이 반응을 하게 되면요. 마그네슘에 산소가 달라붙고요. 이산화탄소에 있었던 산소가 분리가 됩니다. 여기 있었던 산소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마그네슘은 E+ 이온이 되길 좋아해요. 근데 산소는요. 산화이온이 되면서 E- 이온이 되길 좋아하죠. 그럼 이 둘이 결합해서 산화마그네슘을 만들 때에는 전체적으로 전기적인 중성이 돼야겠죠? 따라서 마그네슘 하나당 산소 이온, 산화이온 하나 결합한 MgO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물질은 뭔가요? 바로 탄소만 남게 되죠. 그럼 개수를 맞춰봅시다.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두 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산소 원자가 두 개 있어야겠죠. 그럼 반응 후에 마그네슘 두 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마그네슘 두 개.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각각 우리 골라봅시다.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어 산화마그네슘이 됐죠. 이 과정은 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이산화탄소는요. 산소를 잃고 탄소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환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산화되는 물질 가는 산화되는 물질은 바로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이고요. 환원되는 물질은 이제 이산화탄소이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화학 반응식을 다시 정리하면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은 드라이아이스와 반응을 해서 산화마그네슘이라는 물질과 검은색의 탄소가루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생활에서는 금속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금속은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속이 녹쓰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3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자전거인 것 같아요. 녹이 슬어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자전거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다리도 굉장히 오래된 다리인 것 같아요. 철로 이루어진 다리인데 철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다리가 무너질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요. 세 번째, 이것은 철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만지면 부스러기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신기한 점이 있어요. 철기 유물은요, 그 전에 만들어졌던 청동기 유물보다 훨씬 최근에 만들어진 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유물보다 훨씬 더 부식이 잘 일어납니다.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구리보다 철이 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금속은 부식되는, 녹쓰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이 녹쓰는 성질을 우리가 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금속 표면에서 누구와 결합하느냐? 산소와 결합합니다. 산소와 천천히 결합하면서 산화되어 녹쓰는 현상을 우리가 금속의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금속 중에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금속이 뭐죠? 바로 철이죠. 철이 부식되는 과정을 원자 모형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녹슬기 전의 철과 녹이 쓴 철 두 가지가 있어요. 녹슬기 전의 철을 원자 모형을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철은 고체이죠. 금속 고체이죠. 그래서 철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게 되는데 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죠. 이 물질이 이 철과 결합을 하게 되면요. 철이 산화가 됩니다. 산화되어서 산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산소 원자들이 이 철 원자 사이사이에 배열되어서 금속 철과 비슷한 이런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은 산화되어 산화철이 되면서 철의 성질이 변하게 돼요. 녹슬기 전에는 은백색 광택을 띄었지만 산화돼서 만들어진 산화철은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철은 굉장히 단단하지만 산화철은 만졌을 때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은 전기가 잘 통하지만 산화철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철이 산화되어 산화철이 될 때 철의 성질이 변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철이 산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 실험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4가지 실험 세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이 산화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한 실험 세팅이에요. 이 부분은요,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우리가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실험 먼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실험은요, 시험관에 철못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요. 그리고 이 물에 이렇게 쇠못이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 못에는요, 산소도 공급되죠. 산소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산소도 공급돼요. 뿐만 아니라 물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 가장 녹이 많이 슬었어요. 그럼 두 번째 실험 세팅을 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번에도 똑같은 철못을 쓰는데 이번에는 공기는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기가 통과할 때 염화칼슘이란 물질을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이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못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기가 통과할 수 있으니까 산소는 공급이 되죠. 그랬더니 첫 번째 실험보다 녹이 조금밖에 슬지 않았어요. 다음 세 번째 실험을 볼게요. 세 번째도 똑같은 철못을 준비하는데 이때 이 철못은 어디에 넣느냐? 끓인 후 식힌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왜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이렇게 못에 공급을 할까요? 그것은 물속에도 일부분의 산소라는 기체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끓이게 되면 그 물속에 들어있었던 산소가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즉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끓였다가 식힌 물을 준비하고요. 다음 이 위에 또 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한 겹 뿌립니다. 거기에다가 공기는 통과할 수 있게 하지만 여기에 산소 제거제를 또다시 설치합니다. 따라서 이 못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겠죠. 대신에 물은 공급이 됩니다. 그랬더니 못이 조금 녹이 슬었다고 해요. 제일 마지막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마지막 실험은 철못을, 똑같은 철못을 이번에는 식용유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식용유 윗부분까지 공기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때 산소 제거제를 설치를 했군요. 따라서 이 못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용유로 뒤덮었기 때문에 물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넷 중에서 가장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의 공통점은 둘 다 산소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실험은 물을 공급해줬어요. 그것에 비해 두 번째 실험은 물을 공급하지 않았죠? 그럼 1번, 2번 이 두 실험을 비교한다면 그 사람의 의도는 뭔가요? 물이 철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를 보면 물을 공급한 쪽이 공급하지 않은 쪽보다 훨씬 더 산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물은 철이 산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요.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을 비교를 해볼게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나요? 이번에는 물을 공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첫 번째 실험은 산소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실험은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네요. 이러한 차이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1번, 3번 실험을 비교한다면 이 사람의 실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산소가 철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는 게 목적이죠. 그랬더니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보다 산소를 공급했을 때 훨씬 더 녹이 많이 슬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철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산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을 전체 정리를 합시다. 따라서 철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몇 가지? 두 개가 있다. 무엇? 바로 산소와 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산소와 물의 접촉을 차단하게 되면 철이 산화되지 않겠죠? 그럼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철의 산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철의 산화 방지법을 봅시다. 철의 산화 방지법은 여기서 총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 표면에 페인트라든지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라든지 기름은 철과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러한 것들을 칠했을 때 철이 보호가 되느냐? 바로 산소와 물, 철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 이 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차단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철이 보호가 되지요. 다음 두 번째 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표면에, 특히 철 표면에 페인트 칠,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다른 금속을 한 겹 쫙 입힌 것을 우리가 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 표면을 주석으로 도금한 것을 우리가 양철이라고 하고요. 철 표면에 아연을 도금한 것을 함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도금을 우리가 통조림 같은 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철의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혀서 그 속에 들어있는 철이 산소와 물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요, 철 대신 희생시킬 만한 금속을 연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희생금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철 대신 희생할 금속을 매단다고 하면 이때 이 희생금속은 어떤 금속을 써야 될까요? 철보다는 훨씬 더 반응을 잘하는, 산화가 잘 되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 같은 이런 금속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있는데요. 배의 이 선체는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은 굉장히 부식이 잘 되죠. 그럼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이 철이 부식되어서 이 배가 부서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이 배와 연결을 해서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과 같은 이런 희생금속을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 연결을 합니다. 이 바닷물은요, 일반적인 물보다 훨씬 더 철을 더 빨리 부식시켜요. 그런데 지금 희생금속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희생금속이 철보다 더 먼저 산화가 되죠. 그동안 이 철이 보호가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음극화 보호라고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합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에 니켈이라든지 크로뮴 같은 다른 금속을 섞어서 철의 그 단점을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그런 합금을 만들게 되면요, 굉장히 단단하면서 녹슬지 않는, 철과는 약간 다른 성질을 갖는 그런 새로운 금속이 돼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철이 산화되지 않도록 방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철이 산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철 말고 다른 금속, 알루미늄이 산화되는 과정을 우리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철은 산화되면 그걸 부식된다라고도 하죠. 철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리고 물, 이것들에 의해서 부식이 됩니다. 그럼 산화, 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이 산화, 철이라는 물질은요, 철에 비해서 굉장히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강도가 작기 때문에 쉽게 잘 부스러져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화철이 부스러져 나가면 그 사이사이에 물과 산소가 또다시 철과 접촉하게 되겠죠. 그럼 또다시 산화철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 틈새에 또다시 산소와 물이 또 접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철이 산화철이 되면서 모두 다 부식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알루미늄은 약간 성질이 달라요. 알루미늄도 금속이긴 한데요. 이 알루미늄이 산소 또는 물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이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 이 물질은요, 알루미늄 표면을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막을 씌워 놓은 것 같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요. 이런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알루미늄은 산소 그리고 물과 접촉할 수 없게 이렇게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산화 알루미늄은요, 철과는 다른 그런 부식의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금속이 부식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는 부식이 된 금속에서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재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특히 많이 쓰는 철의 재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은요, 우리가 철광석이라는 그 돌 속에서 이 철의 성분을 뽑아내요.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이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철은 순수한 금속이 아니라 산화된 철, 산화철입니다. 산화철 옆에 이 로마자 숫자 3이라고 쓰여 있죠? 이것은 중심 금속인 철이 3 플러스 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화이온은 2 마이너스 이온이죠? 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럼 산화철은 철 이온 2개당 산화이온 3개가 결합해야 전체 전기가가 0이 되죠. 중성이 되겠죠. 따라서 산화철, 이 로마자 3으로 표현한 것은 화학식으로 Fe2O3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선 산화철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산소를 떼어내야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이 용광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이 용광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광로에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제일 중요한 건 철광석이죠. 철광석 속에는 Fe2O3라는 산화철이 들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암석을 이루고 있는 다른 물질들도 들어있어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요 광물 중에 석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석영을 이루고 있는 SiO2, 이산화규소라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크스라는 물질을 집어넣는데요. 이 코크스라는 물질은 석탄을 밀폐시킨 상태에서 1000도에서 1300도 이상 고온으로 장시간 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석탄과 똑같은 탄소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석회석은 우리가 탄산, 칼슘이라고 하죠. 탄산, 칼슘 이러한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코크스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코크스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뜨겁고 압력이 높으면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산소가 적게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코크스를 이루고 있는 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불완전 연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일산화탄소라는 연탄가스예요.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요, 누구랑 반응을 하느냐?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이 산화철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면요, 철은 산소를 잃고 환원되어 순수한 철로 변하게 되고요. 일산화탄소는
산화철에서부터 나온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순수한 철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니까 액체 상태로 이 아래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럼 남은 물질은 무엇이 있나요?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있죠. 이 물질은 기체이니까 가스 상태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철광석 속에 들어있었던 이산화규소라는 물질은요. 아까 우리가 석회성 넣어줬죠? 이 둘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해서 슬래그라는 물질이 되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용광로 안에서는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에 의해 환원되어 순수한 철로 환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순수한 철을 재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금속이 부식되는 과정 그리고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96쪽 15번입니다. 철로 된 못을 오랜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놓아두었더니 녹이 슬었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먼저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순수한 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 붉은색의 산화철이 만들어지죠. 그럼 개수를 맞추려면 반응 후에 철이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2개. 반응 후에 산소가 3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3개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짝수군요. 그럼 3개가 되기 위해서는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분수 형태가 보기 싫으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다 2를 곱해 볼게요. 다 2를 곱하면 철은 4개, 산소는 3분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2개의 산화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철이 환원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해서 오히려 산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환원해서 산화로 바꿔야 되고요. 따라서 기억 틀립니다. 다음 니은, 녹이 쓴 못의 강도는 더 크다. 철은 굉장히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로도 많이 이용되죠. 근데 이것이 녹슬게 되면 굉장히 쉽게 부스러집니다. 따라서 강도는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되지요. 니은도 틀립니다. 다음 디귿,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다.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라는 녹슨 철을 만들게 되지요. 디귿 맞고요. 다음 리을, 관련 반응식은 철 4개, 산소 분자 3개 반응해서 산화철 2개가 만들어진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96쪽 16번입니다. 산소에 의한 철의 산화 반응과 관련이 없는 현상을 골라라. 그럼 녹쓰는 현상이 아닌 것을 다 골라내면 되겠죠. 1번 볼게요. 오래된 철문은 잘 열리지 않는다. 녹이 슬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은 답이 맞고요. 다음 2번. 오래된 자전거의 페달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도 녹이 슬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따라서 철의 산화 반응 맞고요. 3번. 철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 과정을 우리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Fe라고 쓰고요. 묽은 염산은 HCl이라고 쓰는데 이 둘이 반응을 하게 되면 철과 염화이온이 결합해서 염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며 염산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가 기체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금속인 철과 산인 염산의 반응인 거죠. 이 과정에서 산소라는 그런 물질이 왔다 갔다 결합하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없죠. 따라서 3번은 철의 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다음 4번 볼게요. 철기 시대의 유물들은 본래의 모습과 기능이 망가져 있다. 이것은 철이 산화되었기 때문이죠. 녹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의 산화 반응 맞고요. 마지막 5번. 철로 만든 다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해져서 위험해진다. 이것 또한 철이 산화되어 녹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96쪽 17번입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한다. 알루미늄 산화피막 형성 반응식을 빈칸에 알맞은 개수와 화학식으로 쓰시오. 여기에 알루미늄과 산소 기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응을 해서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겠죠. 그럼 우리가 산화 알루미늄은 어떻게 화학식으로 써야 할까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요. 3 플러스 양이온이 되길 좋아해요. 그런데 산소는요.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길 좋아하죠. 그럼 이 둘이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려고 할 때 알루미늄 몇 개 필요할까요? 알루미늄은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산소는요. 총 3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디귿에 들어갈 물질은 Al2O3,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반응 후에 알루미늄의 개수가 총 2 곱하기 2, 4개였다면 반응 전 기억에 들어갈 개수도 4개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반응 후에 산소의 개수를 볼게요. 2 곱하기 3 해서 총 산소의 원자가 6개가 있다면 반응 전에 이 산소 원자의 개수도 총 6개여야 되겠죠. 근데 산소는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 상태입니다. 따라서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3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억은 4, 니은은 3, 디귿은 Al2O3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96쪽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철이 녹쓰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못을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일주일 동안 놓아둔 뒤에 녹슨 정도를 비교했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요, 여기 실험 세팅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간은요. 지금 철못을 물속에 집어넣었죠?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물도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도 접촉되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녹슬었어요. 나는요,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을 설치를 했어요. 즉 수분이 제거가 되었죠. 나의 실험은 그래서 물은 제거가 되었고요. 산소 기체는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랬더니 조금 녹슬었어요. 다를 보면요. 산소 제거제를 이제 기체가 통과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 못을 끓인 물 속에 집어넣군요. 따라서 산소라는 기체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물이 접촉해 있기 때문에 물은 공급이 되지요. 마지막 상황은요. 못을 식용유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물을 차단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는 기체는 산소 제거제를 통과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용유가 이 공기를 차단했습니다. 산소 기체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넷 중에서 거의 녹이 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가의 못은 물속에 잠겨 있어 산소와 접촉하지 못한다? 아니죠. 지금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죠. 따라서 산소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 나의 염화칼슘이 수분을 제거한다? 네, 염화칼슘은 물을 제거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맞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다에 물을 끓인 이유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때 이 끓인 물을 다시 식혔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그럼 왜 물을 끓였다 식히느냐? 바로 물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나의 식용유는 철의 산화를 촉진시킨다? 식용유 속에는 물이라든지 산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물과 산소가 철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죠. 따라서 식용유는 철의 산화를 촉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못은 산소와의 접촉은 차단되었으나 수분에 노출되어 있다. 식용유는 오히려 산소와 수분 모두를 차단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결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 실험 결과 철이 녹쓰는 데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인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 실험과 나 실험을 비교를 하면요. 이 둘은 공통적으로 산소가 공급됩니다. 근데 차이점은요. 가는 물이 공급되고 나는 물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물이 공급이 되었더니 더 녹이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수분은 철의 산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가와 다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와 다는 수분을 똑같이 공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는 산소를 공급하고 다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산소를 공급한 가가 훨씬 더 산화가 많이 일어났죠. 따라서 산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철이 녹쓰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과 산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연소 반응과 금속의 부식, 금속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5단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